미안해 여보. 이게 최선이야.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인적 없는 겨울 바닷가 절벽 끝에 세워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잘 가, 서연아. 거기서 편안하게 쉬어. 파도 소리에 묻혀 남편의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기적 같은, 아니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던 아내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선? 웃기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두 발로 걸어 돌아왔을 때 남편과 내연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앨듯이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월포 해안가 절벽 끝,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위태로운 벼랑 끝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서연은 두꺼운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에 서 있는 남편 강민석이 차가운 바닷바람에 날리는 윤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강민석이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야.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자신이 없어.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윤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보이지 않는 바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강민석이 윤서연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고통스럽진 않을 거야. 바닷물이 아주 차가워서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야. 잘 가, 서연아. 강민석이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살짝 풀어놓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신의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갔죠.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엔진 시동 걸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민석의 차는 해안도로의 코너를 돌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차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자 절벽 위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경사면을 따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끄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담요 아래 숨겨져 있던 윤서연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탁 하고 움켜잡았습니다. 힘없어 보이던 소나기에 퍼렇게 힘줄이 돋아나 있었죠.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쓰고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최선? 웃기지 마. 강민석, 이게 너한테는 최선이겠지만 나한테는 시작일 뿐이야. 윤서연이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흐린 것이 아니라 형형한 살기를 띠고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휠체어 시트 밑부분을 거침없이 찢어발겼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트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방수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윤서연이 가방을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 돈, 내 회사,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까지.
네가 가지려던 모든 거 절대 못 가져.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부숴버릴 거니까. 윤서연은 휠체어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갯바위 쪽을 향해 휠체어를 힘껏 밀어버렸죠. 쿵, 콰당탕. 휠체어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거친 파도가 휠체어를 집어삼켰습니다. 완벽한 실족사 위장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서둘러 숲길 초입에 있는 낡은 배수로 파이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전 몰래 숨겨둔 등산화와 짙은 색 윈드브레이커가 들어 있었죠. 윤서연은 입고 있던 환자복 같은 얇은 옷을 벗어 던지고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른 뒤 짧은 커트 머리 가발을 뒤집어 썼습니다. 순식간에 병약한 아내 윤서연은 사라지고 건장한 등산객 한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절벽 반대편 갯바위 낚시 포인트에는 전직 형사 차우진이 밤낚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미끼를 끼우려다 말고 우연히 고개를 들어 절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망원경을 들어 올린 차우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차우진이 낚싯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방금 휠체어에서 일어난 거야?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망원경 렌즈 너머로 윤서연이 옷을 갈아입고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차우진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형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 차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차우진이 낚시 장비를 팽개치고 갯바위를 뛰어넘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멈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거센 파도 소리 때문에 차우진의 목소리는 윤서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차우진이 헉헉거리며 절벽이 숲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윤서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우진이 바닥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옷을 갈아입다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차우진이 약병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통제? 아니, 이건 신경안정제잖아. 그리고 이 타이어 자국. 휠체어 자국이 아니야. 이건 경차 타이어 자국인데. 차우진은 핸드폰을 꺼내 약병과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윤서연은 폐쇄된 국도 휴게소 뒤편 숲을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대포차였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건 윤서연은 핸드폰을 거치대에 꽂고 앱 하나를 실행시켰습니다. 집에 설치해둔 팩캠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석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최유라가 민소매 차림으로 강민석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강민석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드디어 끝났어. 그 지긋지긋한 년, 이제 물고기 밥이 됐을 거야. 휠체어 자국도 완벽하게 남겨뒀고 날씨도 도와주잖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최유라가 강민석의 볼에 입을 맞추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생했어, 자기야. 이제 그 집도 회사도 다 자기 거네. 아, 참. 그 애물단지 아들 녀석은 어떡할 거야? 지훈이 말이야. 강민석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그 녀석? 당분간 미국 캠프에 박아뒀으니까 신경 꺼. 서연이 사망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기숙학교나 계속 뺑뺑이 돌리면 돼. 천식 때문에 골골대는데 뭐 오래 살겠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윤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표정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서연이 이를 악물고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강민석, 최유라, 내년 놈들이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들 뼈 한 조각까지 다 씹어 먹어줄게.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관할 경찰서 실종 수사팀이었습니다. 제보합니다. 지금 월포 해안가 절벽 아래로 휠체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윤서연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의 국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우진은 자신의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인근 국도 CCTV를 해킹하는 중이었죠. 화면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숲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차우진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빙고. 저 시간대에 지나간 차는 저거 한 대뿐이야. 번호판 조회가 안 되는 걸 보니 대포차고.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네. 범죄를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잖아. 차우진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사모님. 내가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빈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위는 온통 철거 예정 표지판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의 왕래가 끊긴 곳이었죠. 윤서연은 가방을 메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한쪽 벽면에는 이미 윤서연이 준비해둔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발전기를 꺼내 전력을 연결하고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비췄습니다. 강민석, 최유라 그리고 그들을 돕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윤서연이 붉은색 매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의 사진 위에 굵게 X자를 그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야, 강민석.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돈부터 뺏어줄게. 그리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명예 다 짓밟아 줄 거야.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스락하고 마른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양이 소리라기엔 너무 묵직한 소리였죠. 윤서연이 황급히 불을 끄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에 있는 전기 충격기로 향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잠가두었던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서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림자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윤서연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누구냐? 윤서연이 전기 충격기를 상대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던 찰나 상대방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반사신경으로 윤서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윤서연의 손목을 잡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워어, 진정해요, 사모님.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까 낚시터에서 봤죠? 다리가 아주 튼튼하시던데요? 차우진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잡힌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며 차우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우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른 한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을 윤서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절벽 위에서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는 윤서연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꽤 골치 아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윤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 위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의 재개발 구역 빈집,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떠다니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에게 손목을 잡힌 윤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전기 충격기에서는 파란 스파크가 튀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차우진은 윤서연의 손목을 놓아주는 대신 잡고 있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놓으면 저걸로 날 짖을 거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내려놓으시죠, 사모님. 말했잖습니까?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윤서연이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남의 뒤를 밟고 무단 침입까지 해놓고선 그런 말이 나와? 당신 강민석이 보낸 사람이지? 얼마 받았어? 내가 더 줄 테니까 꺼져. 차우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손목을 놔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윤서연에게 툭 던졌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강민석? 그 뺀질이 남편 놈 이름인가 보네. 난 그런 놈 돈 안 받아요. 내 이름은 차우진. 전직 형사고 지금은 흥신소 사장입니다. 낚시터에서 당신 봤을 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 범죄 냄새가. 윤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줍지 않고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직 형사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서연이 전기 충격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형사였다면서 왜 이러고 다녀? 경찰에 신고하러 온 건가? 당신이 찍은 그 사진 경찰에 넘기면 난 보험 사기꾼이 되겠지. 남편한테 죽임당할 뻔한 건 묻힐 거고. 차우진이 빈집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빙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니까 사모님 남편한테 버림받고 복수하려는 것 같은데 혼자서는 힘들걸요? 강민석이 놈 보니까 치밀하던데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놨을 거고. 윤서연이 차우진을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차우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끼며 제안했습니다. 거래합시다. 나도 강민석이 같은 놈들 아주 싫어하거든. 내가 당신 복수 도와줄게. 대신 성공하면 강민석이 뒤 봐주는 경찰놈들 리스트, 그거 나한테 넘겨요. 강민석이 정도 되면 분명히 경찰끈이 있을 거야.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기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일들은 앞을 못 보는 척해야 하는 자신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윤서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내 지시 없이는 단독 행동하지 마. 둘째, 이 집은 노출됐으니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셋째, 만약 배신하면 그땐 내가 당신부터 죽일 거야. 차우진이 씩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콜, 사모님 성격 화끈하시네. 갑시다. 내 사무실 지하에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를 비밀방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차우진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의 허름한 상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차우진의 흥신소 사무실 지하에는 정말로 아무도 모를 법한 작은 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그곳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강민석의 회사 서버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날이 밝자 강민석은 관할 경찰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담당 형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어제 바닷가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휠체어 세워두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흑흑,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담당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저희가 해경이랑 협조해서 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어제 가셨던 식당 영수증이랑 CCTV는 제출해 주셨죠? 강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제발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강민석이 돌아선 순간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유라의 차에 탄 강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습니다. 아우, 눈물 연기하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네. 경찰놈들 영수증 보더니 껌뻑 죽던데? 완벽해. 최유라가 운전대를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자기 정말 배우 해도 되겠어. 참, 아까 집에 들렀는데 서재 책상 밑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서연 언니가 쓰던 점자 일기장 같은데.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점자 일기장? 그 여자가 일기를 썼어? 내용이 뭐야? 최유라가 핸드백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내 건넸습니다. 몰라. 온통 점자뿐이라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안 버리고 챙겨왔어. 혹시 비자금 숨겨둔 거라도 적혀 있을지 모르잖아. 같은 시각 흥신소 지하방에서 윤서연은 차우진에게 그 일기장의 정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 놈들이 가져갔을 거야. 근데 걱정 마. 내용은 별거 없어. 민석 씨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해. 같은 역겨운 소설만 잔뜩 써놨으니까. 차우진이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럼 꽝이네. 뭐야 사모님. 뭔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만. 윤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용은 가짜야. 진짜는 점자의 배열에 있어. 홀수줄의 첫 글자만 모아서 조합하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나와. 놈들은 절대 못 풀 거야. 점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번역을 맡겨봤자 사랑 타령만 나올 테니까. 차우진이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사모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강민석이 놈 헛물만 켜겠구만.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감탄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강민석 차랑 유라 오피스텔에 도청 장치 심어야 해. 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니까. 차우진이라면 국물을 원샷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마침 내가 아는 방역업체 유니폼이 두 벌 있는데 사이즈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두 사람은 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하고 강민석의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소독통을 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누비며 소독약을 뿌리는 척했습니다. 윤서연이 망을 보는 사이 차우진이 능숙한 솜씨로 강민석의 차 문을 따고 운전석 밑에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습니다. 작업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우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완료. 이제 오피스텔로 갑시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더니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최유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윤서연과 차우진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유라가 통화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글쎄 알았다니까요. 미국 캠프 인솔 교사한테 돈 좀 쥐어줘서 애 빨리 보내라니까요. 네, 지훈이요. 그 애새끼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기둥 뒤에 숨어있던 윤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훈이를 강제로 귀국시키려 한다는 말에 이성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윤서연이 최유라를 향해 뛰쳐나가려는 순간 차우진이 그녀의 팔을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소독약 분사기 노즐을 최유라 쪽으로 향하게 하고는 칙칙 소리를 내며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주차장 바닥에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최유라가 기침을 콜록거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우, 뭐야. 사람 지나가는데 조심 좀 하지. 차우진이 목소리를 굵게 변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 중이라. 시야가 좀 가렸네요. 얼른 지나가십시오. 최유라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닫기 전 연기 속에 서 있는 윤서연의 뒷모습을 흘긋 쳐다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윤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지훈이, 우리 지훈이를 데려오려고 해. 내가 없으면 그 애는. 차우진이 윤서연을 부축해 일으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지훈이도 끝이야.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공항에서 가로채면 돼. 여권 없어도 방법은 있어. 윤서연이 차우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지켜줘요. 내가 다 줄게. 내 목숨이라도 줄게. 차우진이 윤서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숨은 무슨, 나중에 돈이나 두둑이 챙겨줘요. 일단 사무실로 가서 작전 다시 짭시다. 그날 밤 강민석은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물에 젖은 윤서연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꿈이었습니다. 강민석이 헉헉거리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 들려다 멈칫했습니다. 협탁 위에는 그가 평소에 쓰던 유리잔이 아닌 윤서연이 아끼던 꽃무늬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윤서연이 사라진 뒤 분리수거함에 버렸던 컵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으악,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쨍그랑 하고 컵이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강민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윤서연의 시선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흥신소 지하방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강민석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던 윤서연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미쳐버릴 때까지 기다려줄게. 아주 천천히. 며칠 뒤 최유라는 강민석의 집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강민석을 흘겨보며 최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사망신고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실종된 지가 언젠데. 경찰 쪽에는 우리가 손 썼으니까 법원 서류만 빨리 넘기세요. 네, 알겠어요. 이번 주 내로 끝내요. 최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들며 불안한 눈빛으로 최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경찰이 아직 수사 종결도 안 했는데. 그러다 의심사면 어떡해? 최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강민석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자기야, 지금 한가한 소리 할 때야? 주주들이 자꾸 서연 언니 찾잖아. 빨리 사망 처리하고 자기가 회장 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 지훈이 문제도 그래.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야 그 녀석 앞으로 된 신탁 자금도 건드리지. 강민석이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들어오는 거지? 최유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인솔 교사한테 돈 좀 찔러줬더니 군소리 없이 데려오기로 했어. 공항 도착하면 바로 내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데려갈 거야. 자기는 그냥 기자들 앞에서 슬픈 아빠 연기나 잘해. 같은 시각 윤서연과 차오진은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용역 업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차오진이 윤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해요. 떨다가 들킵니다. 계획대로만 해요. 게이트 열리면 내가 카트로 시선 끌 테니까 그 틈에 지훈이 데리고 비상구로 뛰어요. 밖에는 우리 직원이 차 대기시켜놨으니까. 윤서연이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실수 안 해요. 내 새끼, 내가 반드시 데려올 거야. 두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휴가철이라 공항은 인파로 북적였고 덕분에 두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입국 게이트 앞 전광판에 LA발 K22편 도착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윤서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청소 카트를 미는 척하며 게이트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솔 교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오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사이 더 마르고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이 카트를 밀고 앞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인솔 교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유라가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인솔 교사에게 무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유라 이사님 지시받고 왔습니다. 도련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인솔 교사가 당황한 듯 머뭇거리자 경호원이 거칠게 지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선생님, 나 집에 갈래. 엄마한테 갈래. 그 모습을 본 윤서연이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오진이 급히 윤서연의 팔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 망쳐요. 저놈들 숫자가 너무 많아. 차오진이 대신 카트를 밀고 경호원들 쪽으로 돌진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비키세요. 청소차가 나갑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카트가 경호원 한 명과 부딪혔습니다. 경호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오진을 밀쳐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윤서연이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다른 경호원 두 명이 지훈을 안고 번개처럼 VIP 전용 통로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윤서연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이미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입국장 반대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눈물을 훔치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실종된 상황에서 아들마저 타지에 둘 수 없어 급히 불렀습니다. 우리 지훈이만이라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윤서연은 기둥 뒤에 숨어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납치당하듯 끌려가는데 압이라는 작자는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주먹을 쥐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윤서연은 핸들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놓쳤어. 지훈이가 엄마 찾는데 내가 숨어만 있었어. 나 같은 게 무슨 엄마라고. 차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뺨에는 경호원과 몸싸움을 하다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노트북을 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올 시간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아까 몸싸움하는 척하면서 그놈들 차에 위치 추적기 붙였어. 지금 신호 잡히니까 따라갑시다. 윤서연이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지도 위에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집으로 가는 게 아니네. 차우진이 지도를 확대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가평 쪽인데 이놈들 집이 아니라 펜션 같은 데로 아이를 빼돌리나 본데. 그날 밤 강민석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유라와의 관계가 삐걱거리자 혹시 몰라 비자금을 챙겨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강민석이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딕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가장 중요한 비자금 장부와 USB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금고 안을 미친 듯이 뒤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어. 없어. 이게 어디 갔어. 어떤 새끼야. 그때 금고 구석에 놓인 작은 쪽지가 강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바로 최유라의 글씨체였죠. 자기야, 요즘 많이 불안해 보여서 USB는 내가 보관할게. 땀만 먹지 마.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거 잊지 않았지? 물론 이 쪽지는 윤서연이 최유라의 필체를 흉내내어 미리 금고 털 때 넣어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강민석의 눈에는 진실로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쪽지를 구겨버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최유라,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나를 의심해? 이 독사 같은 년이. 강민석은 당장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 따졌다가는 오히려 유라가 USB를 빌미로 협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다른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최유라 뒤 좀 캐봐. 24시간 감시해.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사진 다 찍어서 보고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한편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근처 어둠 속에 차를 세운 차우진이 망원경을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안 좋아요. 입구에만 경호원이 둘이고 마당에도 개를 풀어놨어.
창문마다 방범창까지 달려있고, 이건 뭐 요새가 따로 없네. 조수석에 앉아있던 윤서연이 펜션 2층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작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 무리하게 진입했다가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놈들이 지훈이를 인질로 잡을 거야. 지훈이가 다치면 아무 소용없어. 차우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저기 저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윤서연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석은 비자금이 없어진 걸 알았을 테고 분명 최유라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유라는 지훈이를 데리고 있으니 민석을 압박할 카드가 생긴 셈이었죠. 두 사람의 불신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윤서연이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해야겠어. 강민석 회장 취임식 날. 그날 모든 걸 터뜨릴 거야. 놈들이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없을 때 그때 지훈이를 데려와야 해. 차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임식이라 판이 커지겠는데요. 준비할 게 많겠습니다. 윤서연이 펜션 창가에 손을 대듯 허공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훈아. 엄마가 금방 갈게. 이번엔 절대 안 놓쳐. 윤서연의 눈에서 눈물은 말라 있었고 대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다 앞유리에 끼워져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며 노트북에 연결한 최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윤서연이 음성을 합성해 만든 가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훈이만 처리하면 돼. 유산 상속받는 대로 최유라 그년도 정리해야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해. 최유라가 노트북을 쾅 닫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민석? 결국 나를 토사구팽하겠다 이거지?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최유라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펜션 경비 더 늘려. 그리고 애밥도 주지 마. 혹시라도 땀만 못 먹게 꽉 잡고 있어. 강민석 그 인간이 사람 보낼 수도 있으니까 얼씬도 못하게 해. 전화를 끄는 최유라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윤서연은 붉은 정장을 맞추기 위해 양장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장점의 거울 앞에 선 윤서연이 붉은 원단을 몸에 대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색깔이 좋겠네요. 핏빛처럼 선명한 걸로요. 취임식을 하루 앞둔 강민석의 집안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서재 소파에 파묻혀 앉아 신경안정제 약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의 눈은 며칠 새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있지? 윤서연, 너 거기 숨어서 나보고 있지? 나와. 나오라고. 하지만 대답하는 건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약 2알을 입에 털어넣고 위스키로 꿀꺽 삼켰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그의 눈앞에 환영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윤서연이 서재 구석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죠. 강민석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냐,
넌 죽었어. 내가 죽였잖아. 유라 그년이 시체 못 찾았다고 헛소리하는 거야. 넌 죽었어. 강민석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이라 저장된 뒷세계 일을 처리해주는 청부업자였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준비는 됐어?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임식 끝나고 이동할 때 작업 들어갑니다. 근데 대상이 정말 최 이사님 맞습니까? 두 분 사이 각별하신 걸로 아는데. 강민석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각별은 무슨. 그 여자가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해. 비자금도 그 여자가 빼돌린 게 확실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만들든 알아서 해. 전화를 끄는 강민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잘 가라, 최유라. 서연이 따라가서 저승에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같은 시각 최유라는 회사 회계팀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자금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그녀의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위조된 여권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7살 강지훈의 것이었습니다. 최유라가 모니터를 노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강민석, 네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뜰 거야. 이 돈이랑 지훈이만 있으면 외국 나가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최유라의 핸드폰으로 브로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배편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항 사부두. 늦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최유라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3개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라는 팝업창이 뜨자 그녀는 여권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취임식장에서 강민석이 경찰에 끌려갈 때 난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야. 완벽해. 한편 흥신소 지하방에서는 차우진이 노트북 세대를 동시에 돌리며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일 취임식이 열릴 호텔의 서버 코드들이 어지럽게 쏟아지고 있었죠. 옆에서 윤서연은 내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뿌린 제보 메일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호텔 서버 뚫었습니다. 내일 행사 시작하면 조명이랑 스크린, 마이크까지 싹 다 우리 맘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강민석이 마이크 잡는 순간이 바로 지옥문 열리는 순간이죠. 윤서연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은요? 확실히 매수된 거 맞아요? 차우진이 캔커피를 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팀장 그 사람 도박비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빚 좀 탕감해주고 뽀찌 좀 챙겨줬더니 충성 맹세하던데요. 내일 비상구 하나는 무조건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입장하실 때 경호원들이 길 터주기로 했고요. 윤서연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차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고마워요, 우진 씨. 우진 씨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차우진이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뭐려. 나도 이번 기회에 강민석이 뒤 봐주던 부패 경찰놈들 싹 다 옷 벗길 생각하니까 신나서 하는 겁니다. 참, 옷은요? 아까 퀵으로 온 거 봤는데. 윤서연이 한쪽 벽에 걸린 옷 커버를 벗겨냈습니다. 조명 아래서 선명한 핏빛의 붉은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 같은 옷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옷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이 옷을 입고 내 인생을 다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도. 차우진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쯤 펜션 쪽 잠잠할 겁니다. 내일 거사 치르기 전에 지훈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시죠. 그래야 힘내서 싸우지. 윤서영과 차우진은 차를 타고 경기도 가평의 펜션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윤서연은 추위도 잊은 듯 펜션 쪽만 바라보며 산을 올랐습니다. 펜션은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당에는 도베르만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건네준 고성능 망원경으로 2층 창문을 들여다보던 윤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는 지훈이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윤서연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차우진이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지훈이 안 울고 있잖아요. 씩씩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윤서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 아들이니까. 강해요. 나처럼. 윤서연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펜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그 손길이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내일이면 다 끝나. 내일 밤엔 꼭 엄마 품에서 자게 해줄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윤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윤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투박하게 생긴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우진이 운전대를 잡은 채 설명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호신용 반지예요. 보석 부분을 누르면 아주 뾰족한 침이 튀어나와요. 마치 성분이 묻어 있어서 웬만한 성인 남자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도 들어 있고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꼭 끼고 있어요. 윤서연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물끄러미 차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차우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모님이 이기는 걸 보고 싶네요. 악당이 벌 받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 현실에선 잘 없잖아요. 이번만큼은 해피엔딩이었으면 해서요.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 디데이가 밝아온 것입니다. 흥신소 지하방의 거울 앞에 선 윤서연은 지난 3년 동안 한신과도 같았던 검은 선글라스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퀭했던 눈가에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화장을 마친 윤서연이 붉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병약하고 눈먼 아내가 아닌 복수의 칼날을 간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윤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비됐지? 이제 쇼타임이야.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차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강민석이 기절하겠는데요? 진짜 멋있습니다. 윤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가요. 가서 내 인생 되찾아와야죠.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지하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한편 호텔 연회장 VIP 대기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손끝이 저려왔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강민석이 거울을 보며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난 회장이야.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아무도 날 못 건드려. 윤서연은 죽었어. 죽었다고.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최유라가 강민석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긴장했어? 안색이 왜 그래? 오늘 제일 기쁜 날인데 웃어야지. 강민석이 최유라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너 이따가 식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해. 비자금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으니까. 최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 많았는데 잘 됐네. 식 끝나고 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밖에서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가면 같은 미소를 얼굴에 덧씌웠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강민석과 최유라가 나란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자신들을 파멸시킬 붉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전 10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그룹 회장 취임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였고 정재계 유력 인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강민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 연기했습니다. 강민석이 국회의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의원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서 있던 최유라도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수시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위조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강민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속이 좀 안 좋네. 강민석이 최유라를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딜 가? 식 시작하기 직전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옆에 딱 붙어 있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최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강민석의 팔짱을 더 세게 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용해지자 강민석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강민석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단상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펼쳤습니다. 강민석이 목을 가다듬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니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된 제 아내 윤서연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민석이 당황해서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아, 마이크 상태가 왜 이래? 여보세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 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여기저기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누가 불 좀 켜봐요. 그때 단상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 붉은색 노이즈가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우, 눈물 연기하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네. 경찰놈들 영수증 보더니 껌뻑 죽던데? 완벽해.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석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 저거 당장 꺼. 어떤 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방송실을 장악한 차우진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월포 해안가 절벽 끝 휠체어에 앉은 윤서연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강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게 최선이야.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영상 속 강민석의 비정한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하객들은 경악하며 강민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강민석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냐, 저거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행사장 메인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핀 조명이 문 쪽을 비쳤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고요해진 행사장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눈이 시릴 정도로 붉은 정장을 입은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강민석을 응시하고 있었죠.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진 강민석이 윤서연을 보고 턱을 덜덜 떨며 뒤로 기어갔습니다. 귀신이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오지 마. 윤서연이 하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이 떨어뜨린 마이크를 주워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귀신? 아니요, 여보. 나 살아있어요. 당신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 버린 당신 아내, 윤서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고. 윤서연의 말에 장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앞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동안 안 보이는 척 했던 거야? 윤서연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남편 강민석의 감시 속에서 시각장애인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할 테니까요. 제 남편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약물 중독으로 만들고 결국엔 저렇게 바닷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유라 이사와 공모에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죠. 윤서연이 손가락으로 구석에 서 있는 최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석과 최유라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제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미수 증거들입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사이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석 씨,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석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석이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회장이야. 윤서연,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죽여버릴 거야. 강민석이 수갑을 찬 채 윤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차우진이 강민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차우진이 강민석의 귓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얌전히 있어. 추하게 굴지 말고. 당신 끝났어. 강민석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유라는 쥐새끼처럼 사람들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보다는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서 잡히면 감옥행이야. 안 돼. 난 절대 못 가. 최유라는 미리 봐두었던 주방 쪽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차우진이 강민석을 수사관에게 넘기고 고개를 돌렸을 때 최유라의 붉은 치맛자락이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우진이 다급하게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 비상구, 최유라가 주방 쪽으로 튀었어. 막아. 차우진이 인파를 해치고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서연도 단상에서 내려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주방복도 최유라가 하이힐을 벗어들고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조리사들을 밀치며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습니다. 차우진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최유라, 거기서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최유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고 차우진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때 복도 옆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강민석이 만약을 대비해 심어뒀던 하지만 돈 냄새를 맡고 최유라에게 붙은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막아. 저 새끼들 막으라고. 시간만 벌어주면 돈은 2배로 줄게. 경호원들이 차우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우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몸을 날려 경호원 하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지만 다른 한 명이 차우진의 허리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으윽! 차우진이 신음하며 경호원의 발등을 짓밟고 박치기를 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최유라가 닫히는 문 사이로 소리쳤습니다. 윤서연한테 전해. 애새끼 보고 싶으면 쫓아오지 말라고. 뒤늦게 도착한 윤서연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놓쳤어. 유라를 놓쳤어. 차우진이 경호원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젠장, 주차장으로 갑시다. 아직 멀리 못 갔을 겁니다. 2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내려갔을 때 이미 최유라의 차는 굉음을 내며 출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유라였습니다. 윤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흔들리는 차 안 풍경이 보였고 뒷좌석에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이의 입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화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지훈아, 유라야,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 돈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최유라가
광기 어린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닥쳐. 돈은 필요 없어. 네가 날 망쳤어. 경찰 따돌리고 혼자 와. 놈들이 냄새라도 맡으면 이 칼이 내 아들 목에 박힐 줄 알아. 최유라가 핸드폰 카메라를 지훈의 목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칼날이 아이의 연약한 목덜미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윤서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차우진이 간신히 부축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진정해. 최유라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인천항 사부도 1시간 준다. 늦으면 애 시체나 찾아가. 뚝 하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윤서연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차우진이 윤서연의 어깨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려요. 지금 올 시간 없어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윤서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어미의 본능이 공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요. 가서 그 여자 죽여버릴 거야. 윤서연과 차우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 붉은 정장을 입은 윤서연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죠. 속도계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윤서연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핸드폰 시계와 내비게이션에 남은 거리 표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차우진을 재촉했습니다. 우진 씨, 조금만 더 빨리요. 유라 그 여자 시간 지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1분 1초가 급해요. 차우진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밟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은 것 같은데요? 아까 호텔에서부터 쫓아온 것 같습니다. 윤서연이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따라오는 순찰차 2대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최유라는 약속을 깼다고 생각하고 지훈이를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서연이 핸드폰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따돌려야 해요. 경찰이 사이렌 울리면서 나타나면 지훈이 죽어요. 유라가 경고했잖아요. 혼자 오라고. 차우진이 결심한 듯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꽉 잡으세요. 고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차선 변경에 뒤따르던 경찰차들이 주춤하는 사이 차우진은 국도로 빠지는 램프 구간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다행히 경찰차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차우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돌렸습니다. 사부두까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윤서연이 떨리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제발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다 왔어. 인천항 사부두 야적장은 거대한 쇠창살 감옥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하늘을 가릴 듯이 높게 쌓여 있어 미로를 방불케 했죠. 바닷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통과하며 귀신 우는 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야적장 입구 구석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보세요. 제가 항만 CCTV 해킹했습니다. 최유라 차가 여기 시사구역에 버려져 있네요.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윤서연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요. 시사구역이면 저 안쪽이에요.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야적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온통 녹슨 붉은색과 파란색 컨테이너 벽이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쉬웠습니다. 한편 시사구역 가장 안쪽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인 틈새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낡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죠. 아이의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배가 왜 안 와? 2시라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보여.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최 이사님. 지금 해경 단속이 떠서 접근을 못한다고요.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해요. 꼬우면 헤엄쳐서 오든가.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유라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그때 바닥에 누워있던 지훈이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인 천식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사이의 먼지와 극심한 공포가 아이의 기도를 조여오고 있었죠. 지훈이 가슴을 움켜쥐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콜록, 콜록, 허, 흑. 최유라가 지훈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너 때문에 들키면 다 죽는 거야. 지훈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최유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흡입기, 가방에, 헉, 헉. 최유라가 지훈의 가방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흡입기는 무슨,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하라고 했지. 최유라가 주머니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는 아이의 입을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지훈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지만 최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며 위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리내면 그땐 진짜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알았어? 같은 시각 윤서영과 차오진은 시사구역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수백 개의 컨테이너 중 어디에 아이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닷바람 소리와 항구의 기계 소음 때문에 작은 소리는 묻혀버리기 일쑤였죠. 차오진이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큰일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찾을 수도 없잖아요. 최유라가 눈치채면 위험하니까. 윤서연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연기를 하며 발달시켰던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 소리와 갈매기 소리뿐 지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윤서연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약속한 신호가 있어요. 엄마가 밖에서 문 두드리면 지훈이도 같이 두드리기로 한 거요. 딱따구리 신호라고. 지훈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윤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벽을 쇠파이프로 두드렸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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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3번 빠르게, 1번 느리게. 특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금속성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연은 숨도 쉬지 않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차우진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윤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입이 막혀 있거나. 윤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 똑똑한 애예요. 엄마 소리 절대 안 놓쳐요. 지훈아, 엄마야. 들리면 대답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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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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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누군가 안에서 돌멩이 같은 것으로 벽을 긁거나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지나칠 뻔했지만 윤서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윤서연이 눈을 번쩍 뜨며 차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었어요? 방금 들었죠? 저쪽이에요. 파란색 컨테이너 쪽. 차우진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저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윤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들렸어요. 지훈이야. 지훈이가 대답한 거야. 윤서연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우진도 황급히 무기를 챙겨 그 뒤를 따랐습니다. 컨테이너 안 지훈은 묶인 손으로 바닥에 있는 쇠사슬 뭉치를 쥐고 필사적으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밖에서 들려온 엄마의 신호에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친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윤서연과 차우진이 파란색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힌 곳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연이 다시 한번 파이프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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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번에는 바로 옆 컨테이너 안에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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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차우진이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여기네요. 이 안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고 컨테이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에 하얀색 운동화 끈 한쪽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서연이 사줬던 지훈의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운동화 끈을 어루만지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아. 차우진이 컨테이너 위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기 환기구 보여요? 녹이 슬어서 좀 열려 있네요. 제가 받쳐드릴 테니까 안쪽 상황 좀 봐주세요. 최유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진입합니다. 차우진이 무릎을 굽히고 손을 깍지 껴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신발을 벗고 차우진의 손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환기구 틈으로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내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유라는 문을 등지고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죠. 지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는 걸 보니 호흡 곤란이 온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숨을 못 쉬어요. 천식 발작이 온 것 같아요. 빨리 문 열어야 해요. 차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가 문 바로 앞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반대편 벽을 차서 시선을 끌게요. 그때 사모님이 문을 여세요. 잠금 장치는 낡아서 금방 풀릴 겁니다. 윤서연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신호 주세요. 차우진이 컨테이너 뒤쪽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윤서연은 문손잡이 옆에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엄청난 굉음이 컨테이너 뒤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차우진이 온몸을 던져 벽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최유라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최유라가 칼을 들고 소리가 난 뒤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잠금 장치를 풀어 헤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낮의 밝은 빛이 어두운 컨테이너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최유라가 눈을 찡그리며 주춤했습니다. 역광 속에 서 있는 붉은 정장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아, 엎드려. 지훈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붙였습니다. 최유라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윤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어. 다 같이 죽어. 최유라가 휘두른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윤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쇠파이프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최유라가 휘두른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윤서연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윤서연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숨을 헐떡이는 아들 지훈이 있었으니까요. 윤서연은 본능적으로 메고 있던 가죽 핸드백을 들어 올려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찌익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찢겨나갔습니다. 칼끝이 가방을 뚫고 윤서연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정장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윤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죠. 최유라가 찢어진 가방에 칼이 박혀 빠지지 않자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죽었으면 다 내 거였어. 윤서연이 최유라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못 지나가. 내 아들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윤서연이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맨손으로 최유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엉겨붙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컨테이너, 바닥에서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유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칼을 다시 집어들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차우진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우진이 고함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최유라, 그만둬. 차우진이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나, 이게 같은 놈아, 놓으란 말이야. 최유라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무차별적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우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칼날이 차우진의 허벅지를 깊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차우진이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우진 씨, 윤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피를 본 최유라는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석에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유라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난 거 혼자는 안 죽어. 네가 제일 아끼는 새끼부터 데려갈 거야. 지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호흡 곤란으로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흡. 윤서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녹슨 쇠사슬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서연이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렀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최유라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최유라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쾅 하고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다리. 윤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최유라의 등 위로 올라타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유라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뒤집으며 윤서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죽어버려 윤서연. 최유라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시야가 전멸하듯 깜빡거렸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구석에서 쌕쌕거리며 괴로워하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정신 놓으면 우리 지훈이가 죽어. 윤서연이 필사적으로 최유라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지훈이 묶인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아이의 손에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지훈은 있는 힘껏 몸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가 땀에 젖어 살짝 벌어진 틈으로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지훈이 던진 돌멩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유라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유라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아! 최유라가 고통에 손에 힘을 뺀 찰나였습니다. 윤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머리를 숙여 최유라의 콧뼈를 향해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우지끈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유라가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서연은 곧바로 발을 들어 최유라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다리를 다친 차우진이 절뚝거리며 기어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자, 이제 끝이야. 찰컥, 찰컥. 최유라의 양손이 컨테이너 기둥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최유라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면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차우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그의 바지 위로 붉은 피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최유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훈에게 기어가듯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엄마 봐. 윤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이유로 끊어냈습니다. 지훈은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 윤서연이 미친 사람처럼 지훈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흡입기 어딨어? 제발. 지훈의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벤토린 흡입기가 나왔습니다. 윤서연이 서둘러 뚜껑을 열고 지훈의 입에 물렸습니다. 옳지, 지훈아. 숨 크게 들이마셔. 하나, 둘, 셋. 취익하는 소리와 함께 약물이 분사되었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숨 쉬어. 몇 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지훈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잦아들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가늘게 눈을 뜨고 윤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윤서연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눈 진짜 보이는 거야? 윤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눈가에 갖다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 아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응, 보여. 이제 다 보여. 우리 아들 얼굴도 보이고 얼마나 컸는지도 다 보여.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혼자 둬서 너무 미안해. 지훈이 윤서연의 품으로 파고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으앙. 윤서연은 아이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둠과 고통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엄마가 평생 옆에 있을게. 사랑해, 지훈아. 벽에 기대앉아 있던 차우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다리를 움켜쥐면서도 두 모자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경찰 특공대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야적장을 울렸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이다. 무장한 경찰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기둥에 묶여 발악하는 최유라를 확인하고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최유라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윤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윤서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강민석도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두고 봐. 하지만 윤서연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귀를 막아주며 아이를 더욱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지혈부터 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차우진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차우진이 들것에 실려나가며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이 지훈을 안고 일어나 차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연이 젖은 눈으로 차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차우진이 산소 마스크를 쓰기 전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피엔딩. 맞죠? 그거면 됐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차우진을 뒤로하고 윤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컨테이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인천항 앞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지옥 같았던 컨테이너 숲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윤서연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윤서연이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휠체어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차가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이 윤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윤서연이 지훈을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눈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응, 집에 가자. 아빠도 없고 나쁜 아줌마도 없는 진짜 우리 집으로. 윤서연은 지훈을 안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붉은 정장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르는 갈매기떼가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끼룩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이제 진짜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거리는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전광판 앞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 특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재벌가 아내 청부살인 미수 및 아동 납치 사건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미수와 횡령,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그룹 회장 강민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강민석의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말끔하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이자 아동 납치를 주도한 최유라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건 해결의 주역인 윤서연 씨는 오늘 루미너스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교도소 접견실에 차가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더듬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당신 말이라면 판사도 들어줄 거야. 강민석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퀭하고 볼은 홀쭉하게 패어 있어 예전에 오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윤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배식구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탄원서? 꿈도 꾸지 마. 이건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강민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서연아, 우리 부부잖아. 내가 나가면 다시 잘할게. 지훈이 아빠잖아. 응? 윤서연이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지훈이 아빠? 당신이 그 입으로 지훈이 이름을 올려? 당신은 지훈이를 미끼로 썼어. 7살짜리 아이가 숨 넘어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 강민석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버리지 마.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나를, 지훈이를, 그리고 당신 인생을 그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 거야.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깨끗하게 잊어줄게. 거기서 평생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씹어삼키면서 살아. 윤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강민석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윤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서 쇠창살 냄새가 아닌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문에 기대어 있던 차우진이 윤서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꼬질꼬질한 형사나 흥신소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태가 났죠. 차우진이 다가와 윤서연의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표정 보니까 잘 끝난 것 같네요. 윤서연이 차우진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네. 속이 다 시원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우진 씨는 재단 일 바쁠 텐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차우진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사장님 모시러 오는 게 보안실장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윤서연이 차에 타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차우진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윤서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도착하면 알게 됩니다. 일단 출발하죠. 지훈이가 기다려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월포 해안가였습니다. 1년 전 윤서연이 버려졌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황량한 절벽 대신 초여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처연하지 않고 경쾌하게 들렸죠. 해변 모래사장에는 지훈이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훌쩍 큰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아픈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웃음소리는 갈매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윤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빨리 와요. 여기 조개 엄청 많아요. 윤서연이 신발을 벗어들고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어가 지훈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재미있었어? 밥은 먹었어? 지훈이 윤서연의 볼에 뽀뽀하며 제잘거렸습니다. 네, 아저씨가 김밥 사줬어요. 엄마, 바다 냄새 진짜 좋다. 그치? 윤서연이 지훈을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차우진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이 차우진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여기가 지옥 같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 같네요. 차우진이 윤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1년 전 최유라와 싸울 때 생긴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우진이 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차우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흉터 볼 때마다 다짐해요. 다시는 서연 씨랑 지훈이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주겠다고요. 윤서연이 차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봐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차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호신용 반지와는 다른 진짜 약속의 반지였죠. 차우진이 반지를 윤서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당신이 보는 모든 풍경 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당신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나였으면 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윤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평생 내 옆에 있어줘요. 차우진이 윤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 사이 지훈이 모래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 나도 껴줘요. 무슨 얘기예요? 윤서연이 지훈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셋이 평생 같이 살자는 얘기했어. 지훈이는 어때? 지훈이 만세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진짜요?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야호! 지훈이 신나서 펄쩍펄쩍 뛰자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덩달아 짖어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연은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뜰 필요도 시선을 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윤서연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여. 파도의 거품도 모래 아래 반짝임도 지훈이의 속눈썹도 우진 씨의 따뜻한 눈빛도 이제 다 보여.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 윤서연의 입가에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윤서연 씨의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벼랑 끝에 몰렸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서연 씨처럼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장 깊은 어둠은 곧 해가 뜬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서연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찬란한 태양을 마주한 것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반드시 환한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묵묵히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